오늘 하루도 참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리저리 치이고 상처받느라 차마 누구에게도 털어놓지 못한 무거운 마음을 안고 또다시 뜬 눈으로 밤을 지새우고 계신가요? 생각이 꼬리를 물고 이어져 도무지 잠들 수 없는 이 깊은 밤. 오늘은 당신의 텅 빈 마음을 따뜻하게 채워줄, 그리고 꽁꽁 얼어붙은 눈물을 녹여줄 이야기들을 하나로 모았습니다. 이제 복잡한 생각은 모두 내려놓으시고 스마트폰 화면은 엎어두셔도 좋습니다. 그저 편안하게 눈을 감고 제 목소리에 가만히 귀를 기울여 주세요. 당신의 곁에 앉아 밤이 새도록 당신의 마음을 토닥여 드리겠습니다. 여기는 당신의 마음이 쉬어가는 곳, 마인드 쉼표입니다. 첫 번째 이야기 시작할게요. 어둠이 아직 걷히지 않은 푸스름한 새벽. 본격적인 무더위가 시작되려는지 제법 눅눅하고 더워진 공기에 뒤척이다 스르르 눈을 뜨신 분들 계신가요? 가뜩이나 수시로 훅훅 달아오르는 갱년기 열감과 식은땀 때문에 다가오는 이 여름이 남들보다 2배는 더 두렵고 지치게 느껴지시는 당신. 가족들 깰까봐 까치발을 들고 조심조심 발소리조차 죽여가며 냉장고 문을 열어 시원한 물 한 잔을 들이켜고 계신 당신의 그 쓸쓸한 뒷모습에 먼저 따뜻한 위로를 건넵니다. 오늘 하루도 점점 마음대로 되지 않고 무거워지는 몸을 이끌고 가족들의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주시느라 정말 참 고생 많으셨습니다. 계절이 바뀌는 건 굳이 달력을 보지 않아도 내 몸이 가장 먼저 안다고들 하죠. 끈적이는 여름밤의 공기에 유난히 손목과 무릎 관절이 뻐근해지고 까닭없이 마음 한구석에 구멍이라도 뚫린 것처럼 휑하게 시려오는 밤. 누구에게도 말 못하고 삭혀왔던 당신의 그 답답하고 시린 마음을 오늘 밤엔 제가 시원한 한 줄기 바람이 되어 가만히 어루만져 드릴게요. 여기는 당신을 위한 시간, 마인드 쉼표입니다. 오늘 밤엔 우리 50대, 60대 여성들이라면 누구나 한 번쯤 뼈저리게 겪어봤을 하지만 차마 입 밖으로 꺼내어 위로받지 못해 혼자서만 끙끙 앓았던 아주 은밀하고도 서글픈 아픔에 대해 깊은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바로 점점 늙어가는 내 몸과 얼굴을 마주할 때 덮쳐오는 그 지독하고도 잔인한 상실감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얼마 전 전북 전주에 사시는 56세 전업주부 가명 김미숙님께서 저희 마인드 쉼표 앞으로 아주 길고 가슴 시린 사연을 하나 보내주셨어요. 20대 중반에 결혼해 평생을 남편과 2아이 뒷바라지만 하며 내 옷 한 벌 사는 것도 벌벌 떨며 살아온 미숙님이 어느 날 아침 화장실 거울 앞에서 무너져 내렸던 그날의 이야기. 제가 미숙님의 헛헛한 마음이 되어 그날의 찰나를 조금 더 자세히 읽어드릴게요. 지난주 수요일 아침 6시였어요. 그날도 어김없이 밤새 열이 올랐다 내렸다. 식은땀이 났다 식었다 하는 갱년기 증상 때문에 얕은 잠을 자다 깨달을 반복했습니다. 그러다 결국 뒤척이는 걸 포기하고 찌뿌둥하고 천근만근 무거운 몸을 억지로 일으켜 화장실로 향했죠. 가족들이 깰까봐 거실 불도 켜지 않은 채 어둠 속을 더듬어 화장실 문을 열고 스위치를 탁 하고 켰습니다. 하얀 형광등 불빛이 켜지는 순간 차가운 세면대 물을 틀고 고개를 든 제 눈앞에 거울이 보였어요. 그리고 그 거울 속에는 도무지 적응할 수 없는 웬 낯설고 늙고 지친 여자가 저를 빤히 쳐다보고 있더라고요. 가만히 거울 속 얼굴을 뜯어보았습니다. 눈가에는 어느새 깊고 자글자글한 주름이 훈장처럼 겹겹이 패여 있었고
한때는 숱이 너무 많아 미용실에 갈 때마다 원장님, 머리숱 좀 팍팍 쳐주세요라고 당당하게 말했던 내 머리카락은 새치 염색을 너무 자주 한 탓인지 정수리가 휑하게 비어 하얀 두피가 듬성듬성 다 들여다 보였습니다. 탄력을 잃어버린 눈꺼풀은 푹 꺼져서 예전에 그 생기 넘치고 총기 있던 눈빛은 온데간데 없었고 양쪽 볼살은 바람 빠진 풍선처럼 아래로 처져 입꼬리마저 우울하게 축 늘어져 있었죠. 스킨로션 하나 제대로 안 바르고 가족들 반찬값 아끼겠다고 버텨온 세월이 고스란히 제 얼굴에 기미와 잡티로 덕지덕지 붙어 있었습니다. 그 얼굴을 멍하니 보다가 무의식 중에 세면대를 짚고 있는 제 손등을 내려다봤습니다. 차가운 물기가 묻어있는 손등엔 언제 생겼는지도 모를 거뭇거뭇한 검버섯이 흉하게 피어오르기 시작했고 피부가 얇아져 푸른 핏줄이 울퉁불퉁 튀어나와 있었어요. 손가락 마디마디는 류머티즘이 온 것처럼 굵어지고 뻣뻣해서 주먹을 쥐었다 펴는 것조차 내 마음대로 되지 않았습니다. 결혼 전 남편이 내 손을 처음 잡으며 손이 어쩜 이렇게 작고 보드랍냐고 웃었던 그 고운 손은 이제 어디에도 없었습니다. 아, 나 언제 이렇게 늙어버린 거지? 갑자기 가슴 한가운데에 커다란 돌덩이가 쿵 하고 떨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나도 한때는 봄바람만 불어도 까르르 웃음이 터지던 꿈 많고 예쁜 20대 아가씨였는데 나도 한때는 굽 높은 구두를 신고 거리를 걸어가면 사람들이 한 번씩 뒤돌아볼 만큼 화사하고 눈부시게 빛나던 시절이 있었는데 내 가족, 내 새끼들 입에 따뜻한 밥 밀어넣고 비단지고 살아보겠다고 동동거리며 살아온 죄밖에 없는데 그 곱던 피부, 그 빛나던 청춘은 대체 다 어디로 가버리고 이 서늘한 화장실 거울 앞에는 껍데기만 남은 초라한 늙은 여자 한 명만 서 있는 걸까? 방 밖에서는 남편이 아무것도 모른 채 코를 골며 자고 있고 다 큰 아이들은 각자의 방에서 세상 모르고 잠들어 있는 그 고요한 아침. 저는 세면대 모서리를 두 손으로 꽉 부여잡고 흐르는 수돗물 소리에 제 울음소리를 숨긴 채 짐승처럼 끄끄거리며 참았던 눈물을 펑펑 쏟아내고 말았습니다. 내 인생의 봄날은 이제 영영 다시는 돌아오지 않겠구나. 나는 이제 여자로서의 삶이 완전히 끝나버린 거구나. 그 지독한 서글픔과 밀려드는 허탈감에 저는 차가운 화장실, 타일 바닥에 주저앉아 한참을 일어서지 못했습니다. 미숙님, 그리고 이 고요한 밤, 방송을 들으며 당신의 거칠어진 손등을 가만히 쓸쓸하게 어루만지고 계실 우리 어머님들. 미숙님이 화장실 바닥에 주저앉아 수돗물 소리에 숨겨 흘렸던 그 뜨거운 눈물이 어떤 의미인지 너무나도 잘 알 것 같아서 사연을 읽는 내내 제 목이 턱턱 메이고 가슴이 먹먹하게 미어져 왔습니다. 우리는 이 시기를 그저 갱년기 우울증이라는 의학적인 단어 하나로 너무나 쉽게 퉁쳐버리곤 하죠. 주변 사람들은 나이 들면 다 그래. 누구나 겪는 거야. 호르몬 약 하나 먹어라며 가볍게 위로합니다. 하지만 당사자가 매일 아침 거울 앞에서 겪어내야 하는 이 끔찍한 신체적 변화와 정서적 우울감은 절대 그렇게 가벼운 몇 마디 말로 설명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가만히 앉아 있어도 수시로 얼굴과 목덜미로 화끈하게 열이 달아오르는 안면, 홍조 한겨울에도 밤마다 잠옷이 흠뻑 젖을 정도로 쏟아지는 차가운 식은땀, 가만히 있어도 쿵쾅쿵쾅 요동치는 심장, 그리고 아침에 눈을 뜰 때마다 뻣뻣하게 굳어버려 펴지지 않는 손가락 관절들.
내 몸인데 내 마음대로 통제되지 않는 이 낯선 육체를 보면서 우리는 이제 내가 세상에서 쓸모없는 폐기물이 되어가는 건가? 누구도 나를 여자로 아름다운 사람으로 봐주지 않겠구나 하는 무서운 공포와 상실감을 매일같이 마주하며 홀로 싸우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이 참으로 무섭고 잔인하죠. TV를 틀어도 유튜브나 스마트폰을 봐도 온통 젊고 예쁘고 주름 하나 없이 팽팽한 사람들 투성이입니다. 심지어 우리와 동갑인 나이든 연예인들조차 수천만 원짜리 시술과 의학의 힘을 빌려 20대 같은 얼굴로 나타나서는 여러분, 나이는 숫자에 불과해요. 관리하세요. 라고 해맑게 외칩니다. 그런 잔혹한 비교의 세상 속에서 돋보기를 쓰지 않으면 바늘귀는커녕 핸드폰 글씨도 잘 안 보이고 계단 몇 개만 올라도 숨이 턱턱 차오르는 평범한 나의 늙어가는 육체는 마치 세상의 화려한 무대에서 쫓겨난 불량품처럼 실패한 인생처럼 느껴지기 십상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지금 화장실 거울 앞에서 혹은 어두운 거실에서 눈물 짓고 있는 당신에게 미국의 위대한 심리치료학자 칼 로저스는 아주 묵직하고도 중요한 치유의 메시지를 던집니다. 바로 무조건적 긍정적 존중이라는 개념입니다. 우리는 평생 나 자신에게 얼마나 가혹했나요? 내 몸을 끝없이 평가하고 비판하며 살아왔습니다. 아휴, 살이 쪄서 오태가 안 나 흉해. 주름이 져서 사진 찍기도 싫어. 예전엔 안 그랬는데 왜 이렇게 늙고 볼품 없어졌지? 늘 20대의 그 팽팽했던 과거의 나라는 불가능한 잣대를 들이대며 지금 내 눈앞에 있는 나를 끊임없이 혼내고 미워하고 깎아내렸습니다. 하지만 칼 로저스는 단호하게 말합니다. 진정한 마음의 평화와 치유의 첫걸음은 그 잔인한 평가의 잣대를 완전히 내려놓고 지금 내 눈앞에 있는 늙고 상처투성이인 나 자신을 그 어떤 조건도 없이 있는 그대로 무조건적으로 수용하고 껴안아주는 것에서 시작된다고요. 여러분, 이웃나라 일본에는 킨츠기라는 아주 아름답고 심오한 도자기 수리 철학이 있습니다. 실수로 바닥에 떨어져 산산조각이 나고 갈라진 도자기가 있으면 보통 사람들은 쓸모없어졌다며 그것을 가차없이 쓰레기통에 버립니다. 하지만 킨츠기 장인들은 다릅니다. 그들은 그 깨진 조각들을 정성스럽게 하나하나 주워 모아 갈라진 틈새를 접착제가 아닌 진짜 황금으로 아주 정교하고 세밀하게 이어붙입니다. 그렇게 선명한 황금 줄무늬를 품고 수리된 도자기는 원래의 상처 하나 없던 매끈한 도자기보다 훨씬 더 높은 가치를 인정받고 세상에 단 하나뿐인 아름다운 예술품으로 재탄생합니다. 도자기에 난 상처와 흉한 균열을 감추거나 부끄러워해야 할 결함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오직 그 도자기만이 견뎌내고 겪어낸 고유하고 눈부신 역사로 존중하고 기려주는 겁니다. 미숙님. 그리고 이 밤 스스로의 늙어감이 서럽고 원통에 소리 없는 눈물 짓고 계신 세상의 모든 어머님들. 여러분의 거울 속에 비친 그 얼굴. 깊게 팬 주름, 거칠어지고 굵어진 손가락 마디, 희끗희끗해진 머리카락. 그게 정말 세상에서 숨겨야 할 부끄럽고 추한 결함일까요? 아닙니다. 절대 결단코 아닙니다. 그 상처들은 바로 여러분의 치열했던 인생에 아로새겨진 황금빛 킨츠기입니다. 눈가에 깊게 자글자글하게 팬 주름은 내 아이들이 처음 뒤집기를 하고 첫 걸음마를 뗄 때, 남편이 첫 월급 봉투를 내밀었을 때, 가족들과 함께 밥상머리에 앉아 당신이 지어 보였던 그 수만 번의 다정하고 따뜻한 미소가 남긴 거룩한 훈장입니다.
핸드크림 하나 제대로 바르지 못해 거칠어지고 마디가 굵어진 그 손은 수십 년간 가족들 입에 들어갈 수만 번의 따뜻한 밥을 짓고 흙먼지 묻은 아이들의 더러운 옷을 하얗게 빨아입히고 한밤중 열이 펄펄 끓어오는 아이의 이마를 밤새워 짚어주며 우리 가족의 세상을 지켜낸 세상에서 가장 강인하고 숭고한 방패의 흔적입니다. 정수리가 휑해지고 하얗게 새어버린 머리카락은 내 새끼, 내 가족 어디 가서 굶기지 않고 남부럽지 않게 키워보겠다고 그 온갖 세상의 스트레스와 무거운 삶의 무게를 당신의 그 작은 머리통 하나로 악착같이 다 견뎌낸 눈물겨운 전투의 흉터입니다. 여러분은 결코 시간이 지나 시들어버린 쓸모없는 꽃이나 고장난 폐기물이 아닙니다. 비록 곳곳에 상처투성이고 금이 갔을지라도 그 갈라진 틈새마다 당신이 평생 흘린 피땀, 어린 사랑과 희생이라는 묵직한 황금이 꽉꽉 채워져 있는 이 세상에 단 하나뿐인 너무나도 고귀하고 경이로운 킨츠기 예술작품입니다. 그러니 이제 매일 아침 화장실 거울을 보며 더 이상 긴 한숨을 쉬거나 눈물 찢지 마세요. 다시는 돌아오지 않을 과거의 팽팽했던 젊음에 얽매여 지금 이 순간 가장 눈부시고 위대한 당신을 스스로 초라하게 깎아내리지 마세요. 당신은 지금 초라하게 늙어가는 것이 아니라 오랜 시간을 견뎌낸 명품 와인처럼 아주 깊고 매혹적인 향기를 품으며 아름답게 깊어지고 있는 중입니다. 오늘 밤 당장 이 방송이 끝나면 아주 작지만 당신을 살릴 중요한 실천을 하나 해보실까요? 화장대에 굴러다니는 로션이나 영양크림을 손바닥에 듬뿍 짜서 당신의 그 굵어진 손마디와 핏줄, 튀어나온 손등, 그리고 주름진 얼굴을 가만히, 아주 가만히 정성스럽게 마사지해 주세요. 그리고 거울 속의 나를, 당신의 그 깊은 눈동자를 똑바로 쳐다보며 입 밖으로 소리내어 꼭 이렇게 말해주세요. 미수가, 영수나, 지연아, 그동안 이 무거운 몸뚱이 이끌고 우리 가족들 지켜내느라 너 정말 눈물나게 고생 많았다. 훈장처럼 핀 내 깊은 주름도, 투박하고 거친 이 손도 내 눈엔 세상에서 제일 아름답고 장하다. 이렇게 훌륭하게 버텨준 상처투성이인 내 몸. 이제부터는 내가 끝까지 아끼고 최고로 대접하고 사랑해줄게. 참 잘 살아왔다, 내 인생. 하고요. 지금 여러분의 귓가에 들려오는 이 고요한 여름밤의 평화로운 풀벌레 소리처럼 세상의 모든 것은 때가 되면 화려했던 봄꽃을 묵묵히 떨어뜨리지만 이내 더 깊고 단단한 초록빛 녹음으로 자신의 자리를 채워갑니다. 그 거대한 자연의 흐름 속에 서 있는 당신의 지금 이 계절은 결코 시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짙고 푸른 한여름의 잎사귀처럼 세상 그 어떤 꽃보다 넉넉하고 눈이 부시도록 찬란하고 아름답습니다. 당신의 상처마저 눈부신 황금이 되는 기적 같은 내일을, 그리고 당신이 스스로를 온전히 사랑하게 될 그 첫걸음을 저희 마인드 쉼표가 온 마음을 다해 가장 뜨겁게 안아드리고 응원하겠습니다. 당신은 정말 참으로 위대하고 아름다운 사람입니다. 아무 걱정하지 마시고 오늘 밤은 당신의 수고를 칭찬하며 아주 푹 평안하게 주무세요. 당신의 잘못이 아닙니다. 그저 남들보다 조금 더 착하고 조금 더 책임감이 무거워서 그래서 더 많이 아팠을 뿐입니다. 어둠이 짙게 깔린 고요한 새벽. 세상 사람들은 모두 하루의 고단함을 내려놓고 가장 깊은 단잠에 빠져 있을 이 시간.
하지만 집안의 모든 불이 꺼진 거실 한가운데 방 밖에서 들려오는 아주 작은 부스럭 소리 하나에도 행여나 알아누운 부모님이 또 깨신 건 아닐까 심장이 철렁 내려앉아 차마 깊은 잠에 들지 못하고 소파에 우두커니 앉아 허공만 응시하고 계신 분들 계신가요? 어제도 오늘도 그리고 도무지 그 끝이 보이지 않는 캄캄한 내일도 점점 기억을 잃고 어린아이가 되어가는 늙은 부모를 수발드느라 정작 60이 넘어 여기저기 고장나기 시작한 내 몸 하나 건사하기도 힘든 이 팍팍하고 잔인한 삶 속에서 당신의 남은 인생과 젊음 그리고 영혼까지 모두 갈아넣고 계신 당신. 누구 하나 알아주지 않고 누구에게도 차마 힘들다. 비명 지를 수 없는 그 지독한 고립감 속에서 소리 없이 바싹 말라가고 있는 당신의 그 거칠고 시린 마음을 오늘 밤엔 제가 가만히 안아드릴게요. 여기는 벼랑 끝에 선 당신의 마음이 잠시 쉬어가는 곳 마인드 쉼표입니다. 오늘 밤엔 우리 50대, 60대 중년들이라면 누구나 한 번쯤 마주하게 되는 뼈아픈 현실. 하지만 남들에게 털어놓았다가는 자칫 폐륜하라는 끔찍한 손가락질을 받을까. 두려워 차마 입 밖으로 꺼내지 못하고 혼자서만 무덤까지 가져가려 했던 아주 무섭고도 슬픈 지독한 죄책감에 대해 깊은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바로 끝이 없는 병든 부모님의 간병 지옥 속에서 이성의 끈을 놓아버리고 나도 모르게 불쑥 튀어나와 버린 잔인한 속마음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얼마 전 부산광역시에 사시는 61세 정은희님께서 저희 마인드 쉼표 앞으로 차마 눈물 없이는 끝까지 읽어내려갈 수 없는 가슴 찢어지는 사연을 하나 보내주셨어요. 평생 자식들 뒷바라지 다 해놓고 이제야 남편과 여행도 다니며 숨 좀 돌리려던 찰나 3년 전 중증 치매 판정을 받은 85세 친정어머니를 집으로 모시게 되면서 하루하루 창살 없는 감옥 같은 지옥의 시간을 묵묵히 견뎌내고 계신 은희님. 어느 새벽 처참하게 무너져 내리는 이성을 부여잡고 스스로를 짐승이라 자책하며 피를 토하듯 적어내려간 그날의 이야기. 제가 은희님의 피 끓는 마음, 그 찢어지는 심정이 되어 그날 밤에 끔찍했던 찰나를 조금 더 자세히 대신 읽어드릴게요. 지난주 목요일, 아니 정확히는 비가 추적추적 내리던 금요일 새벽 3시 15분이었어요. 저는 낮에는 관절염으로 퉁퉁 부은 코끼리 같은 다리를 이끌고 동네 백반집에서 파트타임으로 10시간씩 뚝배기를 나르고 밤에는 퇴근하자마자 치매에 걸린 85 친정엄마의 수발을 드느라 제 몸은 이미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곪고 고장날 대로 고장난 상태였습니다. 매일 밤 파스를 덕지덕지 붙이지 않으면 허리가 끊어질 것 같아 잠을 이룰 수조차 없었죠. 그날따라 빗소리 때문인지 유독 헛것이 보인다며 밤새 칭얼거리시던 엄마를 겨우겨우 달래 재우고 저도 거실 소파에 쓰러지듯 누워 깜빡 선잠이 들었는데 갑자기 코를 찌르는 숨을 쉴 수조차 없을 만큼 지독하고 시큼한 악취에 화들짝 놀라 잠에서 깼습니다. 온몸에 소름이 쫙 돋는 불길한 예감에 덜덜 떨리는 손으로 안방문을 열고 스위치를 켰습니다. 환한 형광등 불빛 아래 드러난 안방의 풍경은 그야말로 생지옥이었습니다. 엄마가 밤새 답답하셨는지 기저귀를 갈기갈기 다 뜯어버리셨더라고요. 그리고는 당신의 배변을 두 손으로 뭉쳐서 방바닥 덮고 주무시던 꽃무늬 이불, 심지어 안방 벽지와 당신의 얼굴, 머리카락에까지 덕지덕지 칠해놓고 계셨습니다. 제가 문을 열고 경악을 금치 못해 입을 틀어막고 서 있는데 엄마는 벽에 칠해진 배변을 보며 마치 물감놀이를 하는 어린아이처럼
천진난만하게 손뼉을 치며 옛날 트로트를 흥얼거리고 계셨어요. 그 순간 제 머릿속에서 이성을 팽팽하게 당기고 있던 끈 하나가 툭 하고 끊어지는 소리가 났습니다. 벌써 이번 주에만 3번째였거든요. 식당 일로 욱신거리는 허리를 부여잡고 저는 저도 모르게 눈이 뒤집혀 엄마에게 달려들었습니다. 축축하고 더러운 엄마의 팔목을 반강제로 질질 끌다시피 해서 차가운 화장실 타일 바닥으로 밀어넣고 샤워기를 가장 세게 틀어 엄마의 몸에 미친 듯이 뿌려댔습니다. 한여름에도 찬물은 질색하시던 엄마는 물이 차갑다며 비명을 지르고 살려달라며 앙상한 손으로 제 머리채를 잡아뜯고 발버둥을 쳤습니다. 하지만 저는 분홍색 고무장갑을 낀 손으로 그 침에 걸린 노인의 앙상한 어깨를 거칠게 꽉 쥐어 흔들면서 제 평생 한 번도 내본 적 없는 악마 같은 목소리로 짐승처럼 꽥꽥 소리를 질러버렸습니다. 엄마, 제발 좀 나보고 어쩌라고. 나더러 죽으라고 이러는 거야. 나도 늙었어. 나도 매일 온몸이 쑤시고 아파서 죽겠다고. 왜 나만 이렇게 괴롭히는 건데? 왜 안 돌아가시고 사람 피를 말리냐고. 바닥에는 오물이 섞인 시커먼 물이 하수구로 흘러가고 엄마는 제 끔찍한 고함 소리에 겁에 질려 덜덜 떨며 어린애처럼 엉엉 소리내어 울기 시작했습니다. 그 울음소리를 듣는 순간 저는 샤워기를 손에 쥔 채 차가운 화장실, 타일 바닥에 털썩 주저앉아 더러운 고무장갑을 낀 두 손으로 제 가슴을 미친 듯이 퍽퍽 내리쳤습니다. 그리고 제 머릿속을 스치고 지나간 그 너무나도 잔인하고 끔찍한 생각. 차라리 엄마가 빨리 어떻게 되셨으면 좋겠다. 나도 살고 싶다. 제발 이 지옥이 끝났으면 좋겠다. 아니면 그냥 약이라도 먹고 둘 다 같이 죽어버렸으면 좋겠다. 억지로 샤워를 다 시키고 방을 치우고 지쳐 잠든 엄마의 그 앙상하고 쭈글쭈글한 얼굴. 평생 6남매 키우느라 고생만 해서 손가락 관절이 다 휘어버린 엄마의 그 가여운 손을 가만히 내려다보는데 갑자기 위장이 뒤틀리듯 구역질이 올라오면서 온몸이 사시나무 떨리듯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내가 방금 무슨 미친 짓을 한 거지? 내가 무슨 생각을 한 거야? 피도 안 마른 나를 낳아주고 당신 입에 들어가는 밥풀까지 아껴가며 평생 나를 걷어먹이고 희생해서 키워준 내 엄마인데 아무리 치매에 걸려 똥칠을 한다 한들 어떻게 자식된 도리로 부모가 빨리 죽어버리기를 바랄 수 있지? 나는 인간도 아니야. 쓰레기야. 짐승만도 못한 년이야. 잠든 남편이 깰까봐 안방에서 도망치듯 빠져나와 캄캄하고 비좁은 뒷베란다 세탁기 옆 구석에 무릎을 끌어안고 쪼그려 앉았습니다. 내 몸으로 배 아파 낳은 내 자식들에게는 감기만 걸려도 밤을 새우며 간쓸게 다 빼주면서 정작 나를 낳아준 늙고 병든 가여운 엄마에게는 죽으라고 저주를 퍼부은 제 자신이 너무나도 소름 끼치고 역겨웠습니다. 누군가 제 머릿속에 이 악마 같은 생각을 들여다볼까봐 무섭고 하늘에서 천벌이 당장이라도 떨어질 것만 같은 그 지독하고 소름 끼치는 죄책감에 저는 제 주먹을 입에 꽉 물어 틀어막고 빗소리에 제 울음소리를 섞어 밤새도록 숨죽여 오열하고 또 오열했습니다. 쉼표님, 저 정말 짐승만도 못한 천하의 몹쓸 불효녀인 거 맞죠? 저 이제 어떡하면 좋나요? 저 좀 제발 살려주세요. 은희님. 그리고 이 고요하고 쓸쓸한 밤, 지금 이 순간에도 알아누운 부모님의 냄새나는 방문 앞을 서성이며 남몰래 가슴을 치며 피눈물을 흘리고 계실 이 세상 모든 착하고 가여운 딸과 아들들.
비 내리는 캄캄한 베란다 구석에 쪼그려 앉아 당신의 멍든 주먹을 입에 꽉 물고 스스로를 짐승이라 깎아내리며 흘렸을 그 차갑고도 뜨거운 눈물이, 그 찢어지는 절규가 도대체 어떤 무게인지, 어떤 고통인지 너무나도 잘 알 것 같아서 사연을 소리내어 읽는 내내 제 심장도 칼로 도려내듯 갈기갈기 찢어지고 숨이 턱턱 막혀왔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뉴스나 드라마에 나오는 사람들은 간병을 그저 자식된 도리, 효도라는 얄팍하고 아름다운 단어로 너무나도 쉽게 포장하곤 합니다. 아휴, 그래도 자식이 부모 모시는 게 당연하지. 치매 걸려도 내 부모인데 어쩌겠어. 내가 참아야지. 라며 훈수를 둡니다. 하지만 단 하루도 겪어보지 않은 사람들은 모릅니다. 24시간, 1년 365일, 도무지 그 끝이 언제일지 알 수 없는 캄캄한 터널 속에 갇혀 병든 노인의 대소변을 치우고 욕설을 듣고 밥을 먹여야 하는 샌드위치 세대의 현실은 자아와 영혼, 그리고 인간으로서의 존엄성마저 서서히 말라 비틀어지는 그야말로 숨막히는 생지옥 그 자체라는 것을 말입니다. 내 몸도 이미 여기저기 쑤시고 아파서 병원 신세를 져야 하는 60대의 노인인데 80, 90이 넘은 부모를 내 두 팔로 번쩍번쩍 들어 올려 수발들어야 하는 노노간병의 끔찍한 비극. 그 지옥 같은 일상 속에서 나도 모르게 불쑥 피어오르는 짜증과 주체할 수 없는 분노, 그리고 차라리 빨리 돌아가셨으면 좋겠다. 제발 이 끔찍한 굴레가 끝났으면 좋겠다는 그 순간적인 사리에 가까운 충동은 결코 은희님이 폐륜하여서 인성이 바닥을 치는 짐승만도 못한 나쁜 딸이어서 드는 생각이 절대 아닙니다. 여러분, 제발 부탁드립니다. 스스로를 향한 그 잔인하고 폭력적인 채찍질을 지금 당장 멈추셔야 합니다. 부모가 죽기를 바랐던 그 끔찍했던 생각은 여러분의 타락한 인성이 만들어낸 악의가 아닙니다. 그것은 수면 부족과 극한의 육체적 피로, 완전히 무너져버린 일상 속에서 더 이상 버틸 힘이 없어 살려달라고, 나 좀 제발 살려달라고 처절하게 비명을 지르는 당신의 뇌와 몸의 본능적인 생존 신호일 뿐입니다. 아무리 효자 효녀라도, 심지어 성인군자라 할지라도 인간이 견딜 수 있는 체력과 정신력의 한계치를 넘어선 상황에서는 누구나 겪게 되는 너무나도 당연하고 서글픈, 그리고 아주 자연스러운 심리적 방어 기제입니다. 이 깊고 어두운 죄책감의 늪에 빠져 허우적거리는 은희님에게 세계적인 심리학자이자 철학자인 에리히 프롬은 그의 뼈아픈 명저 사랑의 기술을 통해 아주 벼락같은 통찰을 던집니다. 그는 책에서 이렇게 단호하게 말합니다. 자기 자신을 사랑하고 아낄 줄 모르는 사람은 결코 그 어떤 타인도 진정으로 사랑할 수 없다. 끝없는 간병의 감옥에 갇힌 우리는 평생 부모님만 바라봅니다. 부모님이 드실 부드럽고 좋은 음식, 깨끗하게 빨아둔 이불, 편안한 잠자리, 내 연골이 닳아 없어지고 내 허리가 끊어지는 줄도 모르고 내 영혼을 연료로 태워 부모님께 모든 에너지를 쏟아붓죠. 하지만 정작 거울 속에 비친 퀭한 눈, 헝클어진 머리, 거북이 등껍질처럼 갈라진 손을 가진 나 자신은 철저하게 버려두고 학대합니다. 부모가 아픈데 내가 어떻게 편하게 쉬어, 내가 어떻게 맛있는 걸 먹어라며 스스로를 죄인 취급하죠. 하지만 여러분,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십시오. 내 몸이 부서질 것 같이 아프고 내 영혼이 고갈되어 매일매일 바닥을 피가 나도록 긁고 있는데 내 존재 자체가 지금 지옥 불바다에서 불타고 있는데 어떻게 부모님을 향해 온화하고 다정한 사랑의 미소가 나올 수 있겠습니까? 내 마음의 독이 꽉 차올라 폭발하기 직전인데 짜증이 나고 분노가 치밀어 올라 샤워기를 내던지며
소리를 지르는 것은 머리가 아닌 몸이 반응하는 너무나도 당연한 순리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비행기를 타면 이륙하기 전에 승무원들이 비상시 안전행동 요령을 설명해 주죠. 비행기 내부 기압에 문제가 생겨 천장에서 노란 산소 마스크가 툭 하고 떨어지면 승무원들이 곁에 있는 어린 자녀나 숨을 헐떡이는 노부모에게 먼저 마스크를 씌워주라고 하나요? 아닙니다. 전 세계 모든 항공사의 비상 안전 수칙은 단 하나, 완벽하게 동일합니다. 반드시 무슨 일이 있어도 나 자신이 먼저 산소 마스크를 쓰고 난 뒤에 곁에 있는 노약자를 도와주십시오. 왜 그럴까요? 내 새끼, 내 부모가 숨이 넘어가서 파랗게 질려가는데 나부터 살겠다고 마스크를 쓰는 게 이기적이고 독해서일까요? 아닙니다. 비행기에서 산소가 차단되면 인간은 단 10초 만에 정신을 잃고 기절해버립니다. 내가 마스크를 쓰지 않고 숨을 참아가며 부모님께 마스크를 씌워주려다가는 결국 나도 기절해버리고 내가 살리려던 그 부모님도 아무런 도움을 받지 못한 채 다 함께 죽어버리기 때문입니다. 나를 살리는 것이 곧 남을 살리는 유일한 방법이기 때문입니다. 간병도 이 비행기 산소 마스크 법칙과 완벽하게 똑같습니다. 은희님, 엄마에게 맑은 산소를 불어넣어 주고 싶고 엄마의 마지막 가시는 길을 조금이라도 편안하게 지켜드리고 싶다면 그 숨막히는 오물 냄새와 수면 부족의 지옥 속에서 질식해 죽어가는 너무나도 불쌍하고 가여운 정은이라는 사람부터 먼저 숨을 쉴 수 있게 당장 당신의 코와 입에 산소 마스크를 씌워주셔야 합니다. 나를 잃어버리고 나를 학대하는 일방적인 희생은 결국 지독한 원망과 증오, 그리고 남은 평생을 갉아먹을 끔찍한 죄책감만 낳을 뿐입니다. 그건 사랑이 아니라 동반 자살이나 다름없습니다. 주 1회 아니 한 달에 단 하루라도 좋으니 국가에서 지원하는 주야간 보호센터나 방문 요양보호사의 도움을 억지로라도 받으세요. 형제자매들에게 체면 차리지 말고 악착같이 연락해서 단 하루라도 단 몇 푼이라도 간병의 짐을 물리적으로 나누세요. 정 안 된다면 요양원이라는 선택지를 올리는 것을 절대 불효라 생각하지 마세요. 돈이 들더라도 주변 친척들에게 독한 년이라고 욕을 먹더라도 억지로라도 내 숨통을 틔울 나만의 시간, 내가 살기 위한 휴식을 필사적으로 확보하셔야 합니다. 그것이 결코 이기적인 게 아니라 내가 살아야 우리 엄마도 끝까지 지켜낼 수 있는 이 세상에서 가장 지혜롭고 위대하고 책임감 있는 사랑의 방식입니다. 그러니 이제 그날 냄새나는 화장실에서 그리고 비 내리는 캄캄한 베란다 구석에서 품었던 그 끔찍한 생각 때문에 스스로를 짐승이라 부르며 그만 괴롭히세요. 차라리 빨리 죽어버렸으면 좋겠다고 악을 썼던 그 말의 진짜 속뜻은 우리 엄마가 미워 죽겠다가 아니라 엄마, 나 지금 너무 힘들어. 나 좀 제발 살려줘. 나도 숨 좀 쉬고 살고 싶어. 라는 당신의 상처받고 웅크린 내면 아이가 흘리는 가장 서럽고 정직한 피눈물이었음을 이제는 스스로 안아주고 알아주셔야 합니다. 오늘 밤 당장 알아누운 부모님의 방문을 조용히 닫고 나와 캄캄한 거실에 우두커니 서 있는 당신 자신을 꼭 안아주세요. 당신의 두 팔로 욱신거리는 당신의 두 어깨를 꽉 끌어안고 다독이며 입 밖으로 소리내어 당신의 이름을 부르며 꼭 이렇게 말해주세요. 은희야, 그 무거운 십자가 짊어지고 오늘 하루도 버티느라 너 정말 피눈물 나게 고생 많았다. 가끔 나쁜 마음 먹고 엄마한테 화낸 거 그거 내 잘못 아니야. 내가 독해서 그런 거 절대 아니야. 내가 너무 지치고 아파서 그런 거야. 내가 널 다 이해할게.
내가 널 다 용서할게. 너는 이미 차고 넘치게 누구보다 눈부시게 잘 해내고 있는 세상에서 가장 훌륭하고 착한 딸이야. 내가 널 지켜줄게. 하고요. 지금 여러분의 귓가에 들려오는 저 깊은 산사의 맑고 처연한 풍경 소리처럼 당신의 가슴속 깊은 곳에 엉켜있던 그 무섭고 지독한 죄책감의 덩어리들이 오늘 밤 불어오는 서늘하고 맑은 바람결에 그리고 제 목소리에 모두 하얗게 씻겨 내려가기를 간절히 또 간절히 바랍니다. 당신은 결코 나쁜 사람이 아닙니다. 짐승도 아닙니다. 당신은 그 누구보다 자신의 삶을 갈아 넣어 최선을 다해 부모를 사랑하고 있는 참으로 고귀하고 눈물겨운 훌륭한 사람입니다. 누구도 알아주지 않는 당신의 그 숭고한 헌신과 거룩했던 오늘 하루를 저희 마인드 쉼표가 온 마음을 다해 세상에서 가장 뜨겁게 안아드리고 위로하겠습니다. 아무 자책하지 마시고 오늘 밤만큼은 마음의 무거운 짐을 다 내려놓고 아주 푹 아무 꿈도 꾸지 말고 평안하게 주무세요. 당신은 충분히 그럴 자격이 있습니다. 당신과 똑 닮은 상처를 안고 살아가는 다음 분의 이야기가 당신에게 작은 위로가 되기를 바랍니다. 어둠이 짙게 깔린 고요한 새벽. 세상 사람들은 모두 하루의 고단함을 내려놓고 가장 깊은 단잠에 빠져 있을 이 시간. 하지만 창문을 세차게 때리는 빗소리보다 더 시끄럽게 울려 퍼지는 마음속의 원망과 억울함 때문에 이리 뒤척 저리 뒤척이며 베갯니들 뜨거운 눈물로 적시고 계신 분들 계신가요? 어제도 오늘도 그리고 지나온 수십 년의 뼈아픈 세월 동안 딸이라는 이유 하나만으로 맞이라는 그 빌어먹을 이름표 하나 때문에 내 꿈은 무참히 꺾어버린 채 가족들의 살림 미천으로 감정 쓰레기통으로 평생을 ATM 기계처럼 온몸을 갈아 넣으며 살아오신 당신. 그렇게 내 피와 살을 내어주며 헌신했건만 정작 부모님의 시선은 언제나 잘난 아들에게만 향해 있고 내게는 서운하고 매정한 비수만 꽂히는 이 잔인한 현실 속에서 소리 없이 가슴을 쥐어뜯으며 무너져 내리고 있는 당신의 그 억울하고 시린 마음을 오늘 밤엔 제가 가만히 안아드릴게요. 여기는 벼랑 끝에 선 당신의 마음이 잠시 쉬어가는 곳 마인드 쉼표입니다. 오늘 밤엔 우리 50대, 60대 여성들이라면 가슴 깊은 곳에 커다란 돌덩이처럼 품고 사는 이야기. 하지만 그래도 낳아준 부모인데 내가 참아야지. 가족끼리 돈 계산하는 거 아니다라는 주변의 폭력적인 시선에 갇혀 차마 남들에게는 털어놓지 못하고 속으로만 사겨야 했던 피눈물 나는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바로 평생을 바쳐 희생했음에도 끝내 인정받지 못한 장녀들의 지독한 억울함, 그리고 그 지긋지긋한 부모의 차별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며칠 전 대전광역시에 사시는 54세 윤소영님께서 저희 마인드 쉼표 앞으로 빗물인지 눈물인지 모를 것으로 얼룩진 가슴이 시퍼렇게 멍드는 사연을 보내주셨습니다. 16 어린 나이에 가방 대신 공장 작업복을 입고 번 돈을 몽땅 동생들 학비와 집안 생활비로 갖다 바쳤던 소영님. 자신의 인생은 흔적도 없이 지워버린 채 가족을 위해 헌신했지만 지난 주말 친정아버지의 팔순 잔치에서 결국 수십 년간 억눌러왔던 활화산 같은 원망과 분노가 터져버렸다고 합니다. 제가 소영님의 피 끓는 마음, 그 억울해서 미쳐버릴 것 같은 심정이 되어 억수같이 비가 쏟아지던 그날의 참담했던 찰나를 눈앞에 보이듯 생생하게 대신 읽어드릴게요. 지난주 일요일이었습니다. 아침부터 하늘에 구멍이 뚫린 듯
장대비가 쏟아지던 날이었죠. 그날은 친정아버지의 팔순이셨어요. 원래는 식당을 예약하려 했지만 친정엄마가 바깥 음식은 짜고 조미료 냄새나서 싫다. 내가 해주는 갈비찜이 제일 맛있으니 집에서 하자며 고집을 피우셨습니다. 대전에 사는 저는 새벽 5시부터 일어나 장을 보고 양손이 끊어지도록 무거운 장바구니를 들고 빗길을 운전해 시골 친정집으로 향했습니다. 도착하자마자 앞치마를 두르고 펄펄 끓는 불 앞에서 땀을 뻘뻘 흘리며 잔치상을 차렸어요. 최고급 한우를 사서 핏물을 빼고 갈비찜을 안치고 허리가 끊어지도록 전을 부치고 아버지가 좋아하시는 잡채를 무쳤습니다. 온 집안에 기름 냄새가 진동하고 제 이마에선 땀이 비오듯 쏟아져 눈을 뜰 수조차 없었죠. 낮 12시가 넘어서야 서울 사는 남동생네 부부가 도착하더군요. 올케는 화사한 원피스를 입고 화장도 곱게 한 채로 형님 비 오는데 고생하셨네요 하며 과일 바구니 하나를 달랑 식탁 위에 올려놓고는 시원한 에어컨이 나오는 거실 소파에 앉았습니다. 남동생은 오자마자 피곤하다며 안방에 들어가 대자로 누워버렸고요. 거실에서는 엄마 아버지가 손주 재롱을 보며 호호하 웃음꽃이 피었는데 부엌에서 기름 튀어가며 동태전을 굽고 있는 저는 철저하게 투명 인간이었습니다. 마치 이 집의 파출부가 된 것 같았죠. 상을 차리고 다 같이 둘러앉은 자리. 저는 부엌과 거실을 오가며 부족한 반찬을 나르느라 엉덩이 한 번 제대로 붙이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제 눈에 띄는 광경 하나가 제 심장을 콕콕 찌르기 시작했습니다. 엄마가 제가 새벽부터 다듬고 졸여낸 그 크고 실한 소갈비와 전복을 남동생과 올케 밥그릇 위에만 계속해서 얹어주고 계신 겁니다. 아이고 우리 아들 서울서 돈 버느라 얼굴이 반쪽이 됐네. 많이 먹어라. 그러다 마침내 제 앞접시에 엄마의 젓가락이 다가오더니 갈비찜 국물에 푹 퍼져 흐물흐물해진 당면 쪼가리와 뼈에 붙어 질긴 고기 한 점을 툭 던져 놓으셨습니다. 너도 이것 좀 먹어. 다이어트 한다며. 남기면 아까우니까 내가 마저 먹어 치워라. 순간 숨이 턱 막혔습니다. 제가 제 돈 70만 원을 들여 사온 고기였습니다. 제 손으로 뼈 빠지게 요리한 음식이었습니다. 그런데 돌아오는 건 쓰레기 처리반 취급이었죠. 하지만 참았습니다. 좋은 날이니까 팔순이니까. 입술을 꽉 깨물고 억지로 당면을 씹어 삼켰습니다. 식사가 끝나고 올케가 형식적으로 설거지를 돕겠다며 일어섰지만 엄마는 기겁을 하며 말리셨습니다. 아이고 며느리 손에 물 묻히면 안 되지. 가서 과일이나 먹어라. 소영아, 내가 얼른 치우고 들어와라. 저는 또다시 혼자 고무장갑을 끼고 산더미처럼 쌓인 기름진 그릇들을 닦기 시작했습니다. 양철 지붕 위로 때려 붓는 빗소리가 제 서러운 울음소리를 덮어주길 바라면서요. 설거지를 다 끝내고 땀에 전 앞치마를 벗으며 안방으로 들어가려던 참이었습니다. 열린 방문 틈 사이로 엄마와 남동생이 소곤거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엄마, 나 요즘 사업이 좀 힘들어서 대출을 알아보고 있어요. 아이고 어쩌냐? 걱정 마라. 저기 시내 쪽에 있는 허름한 상가 하나 있지? 그거 이번 달에 내 이름으로 명에 넘겨줄 테니까 그거 담보 잡아서 은행에서 돈 좀 뺐어라. 정말요? 누나는요? 누나가 알면 서운해하지 않을까요? 동생의 말에 이어진 엄마의 대답이 54년 제 인생을 산산조각 내버렸습니다. 기집애가 알아서 뭐해. 걔는 지네 남편 벌어오는 걸로 잘 먹고 잘 사는데.
아들 기죽으면 집안이 망하는 거야. 그리고 며칠 뒤에 내 아빠 무릎 인대 수술하는 병원비 500만 원은 소영이 보고 내라고 할 거니까. 넌 돈 걱정 말고 내 살 길이나 찾아. 원래 장녀가 그런 거 책임지는 거야. 쨍그랑 제 손에 들려있던 남동생 부부 싸주려고 챙겨놓았던 참외 접시가 바닥에 떨어져 산산조각 났습니다. 안방에 있던 가족들이 놀라서 뛰쳐나왔고 저는 사시나무 떨듯 온몸을 떨며 짐승처럼 울부짖었습니다. 엄마가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가 있어. 내가 16살에 공장 가서 미싱 돌릴 때 지훈이 쟤는 새 교복 입고 학교 갔잖아. 내 월급 봉투채로 갖다 바쳐서 제 대학 등록금 냈잖아. 엄마 아빠 임플란트, 집안 가전제품, 명절 용돈. 내가 내 뼈 깎아서 다 대줬는데 어떻게 나한테 이래. 쟤한테는 상가 건물 몰래 넘겨주면서 아버지 병원비는 나더러 내라고. 내가 엄마, 아빠, 현금 인출기야. 내가 호구냐고. 피를 토하듯 소리치는 제게 아버지는 불같이 화를 내며 소리치셨습니다. 인연이 어디서 아비 팔순 잔치에 죄를 뿌려. 출가 외인 년이 집안 재산에 눈독 들이는 거냐? 너 키워준 은혜도 모르는 짐승 같은 년. 당장 나가. 저는 신발도 제대로 신지 못한 채 가방 하나만 달랑 챙겨 들고 미친 듯이 빗속으로 뛰쳐나왔습니다. 하늘에 구멍이 난 듯 쏟아지는 폭우를 온몸으로 맞으며 제 차에 올라탔습니다. 시동도 켜지 않은 차 안에서 저는 빗물에 젖은 운전대를 미친 듯이 내리치며 짐승처럼 오열했습니다. 아, 억울해. 너무 억울해. 내 청춘, 내 인생 다 바쳤는데 왜 나한테만 이래? 왜 날 사랑해주지 않는 거야? 엄마 아빠 눈엔 아들만 자식이고 나는 종년이야. 양철 지붕을 부술듯이 때리는 거친 빗소리보다 제 심장이 찢어지는 소리가 더 컸습니다. 쉼표님, 저 정말 죽어버리고 싶어요. 가족을 위해 제 모든 걸 바쳤는데 돌아온 건 빈 껍데기뿐인 제 인생과 처절한 배신감뿐입니다. 이 억울함을, 이 피눈물을 도대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제발 저 좀 살려주세요. 소영님. 그리고 이 비 내리는 쓸쓸한 밤, 소영님의 사연을 들으며 옛날 생각에 가슴을 치고 함께 눈물을 쏟아내고 계실 이 세상 모든 억울하고 가여운 장녀 여러분. 비 내리는 차 안에서 운전대를 부여잡고 미친 듯이 소리 지르며 흘렸을 그 뜨거운 피눈물이, 그 찢어지는 절규와 배신감이 도대체 어떤 무게인지, 얼마나 끔찍한 고통인지 뼛속 깊이 사무치게 다가와서 사연을 읽는 내내 제 목이 콱 막히고 심장이 칼로 도려내듯 아파왔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말하죠. 옛날 부모님들은 다 남존여비 사상이 있어서 그래. 시대가 그랬으니 내가 이해해라. 그래도 내가 맏딸인데 동생보다 낫지 않니? 부모님 돌아가시면 다 후회하니까 저들여라. 이따위 폭력적이고 무책임한 말들로 평생을 갈아 넣은 장녀들의 상처에 소금을 뿌립니다. 하지만 소영님, 남들은 몰라도 저는 압니다. 16 어린 나이에 친구들은 예쁜 교복 입고 까르르 웃으며 학교에 갈 때 숨막히는 먼지가 펄펄 날리는 구로공단 미싱 공장에서 쏟아지는 졸음을 참아가며 손가락이 바늘에 찔려 피가 나도록 일했던 그 억울한 청춘을요. 그렇게 벌어서 동생 새 신발 사주고 등록금 대주고 부모님 생활비 대주느라 정작 나는 시장통에서 산 만원짜리 싸구려 티셔츠 하나도 손을 발발 떨며 못 샀던 그 눈물겨운 세월을요.
그렇게 내 모든 것을, 내 살점과 뼈를 깎아 바쳤는데, 그래서 언젠가는 부모님이 우리 소영이 덕에 집안이 살았다. 고맙다 내 딸아. 하고 내 손을 따뜻하게 잡아주며 인정해 줄 줄 알았는데, 돌아온 건 최고급 한우 대신 던져진 불어 터진 당면 쪼가리였고, 아들에게만 몰래 쥐어주는 재산과 내게만 당당하게 들이미는 병원비 청구서였습니다. 그 처절한 배신감, 그 더럽고 치사한 굴욕감, 어떻게 말로 다 표현할 수 있겠습니까? 소영님, 그리고 이 방송을 듣고 계신 장녀 여러분, 제발 제 이야기를 끝까지 두 귀를 열고 들어주십시오. 미국의 저명한 정신과 의사이자 가족 치료의 거장인 머레이 보웨는 가족체계 이론을 통해 이런 기형적인 가족의 모습을 아주 날카롭게 해부합니다. 보웨는 가족 내에서 희생양을 자처하며 끝없이 모든 짐을 떠안는 사람들에게 가장 시급하고 생존에 직결되는 처방으로 자아 분화를 강조합니다. 자아 분화란 무엇일까요? 그것은 부모의 감정과 요구에 이리저리 끌려다니는 상태에서 벗어나 나와 부모를 정서적으로 완벽하게 분리하는 것입니다. 부모의 칭찬과 인정에 목말라 하는 그 질긴 정서적 탯줄을 내 손으로 아주 잔인하고 단호하게 싹둑 끊어버리는 작업입니다. 소영님, 아프지만 팩트를 말씀드릴게요. 부모님이 왜 50년 넘게 소영님을 착취하면서도 미안해하지 않을까요? 부모님이 악마여서요? 아닙니다. 소영님이 단 한 번도 부모의 요구를 거절하지 않고 화를 내면서도 결국엔 병원비를 내주고 밥상을 차려주는 가장 편안하고 만만한 호구의 역할을 스스로 계속 수행해 주었기 때문입니다. 소영님의 마음 깊은 곳에는 내가 이만큼 희생하면, 내가 갈비찜을 맛있게 해가면, 내가 병원비를 내주면 이번에야말로 부모님이 나를 사랑해 주시겠지? 아들보다 나를 더 인정해 주시겠지? 라는 처절한 결핍과 환상이 숨어 있습니다. 하지만 소영님, 단호하게 말씀드립니다. 그런 기적 같은 일은 부모님이 돌아가시는 그 순간까지 절대 일어나지 않습니다. 평생을 그래도 집안의 기둥은 아들이라는 맹목적인 믿음으로 살아오신 부모님의 가치관은 결코 바뀌지 않습니다. 부모님에게 아들은 절대적인 종교이고 장녀는 그 종교를 유지하기 위해 끝없이 태워야 하는 땔감일 뿐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어떻게 해야 할까요? 심리학자 알프레드 아들러의 철학을 담은 책, 미움받을 용기가 바로 이 순간 소영님에게 가장 필요한 무기입니다. 이제 부모에게 나쁜 딸, 독한 년, 배은망덕한 짐승이 될 용기를 내셔야 합니다. 병원비 500만 원이요? 10원 한 장 내지 마십시오. 아버지가 불같이 화를 내시든, 엄마가 전화해서 울고불고 매달리시든, 동생이 누나가 어떻게 그럴 수 있냐고 따지든 완벽하게 무시하십시오. 아버지가 주신 상가 건물 담보 잡아서 동생이 내면 되겠네. 난 이제 돈 없어. 딱 한마디만 남기고 전화를 차단하십시오. 죄책감이 드실 겁니다. 그래도 부모인데 나 때문에 아빠가 수술 못 받으시면 어쩌지? 하는 불안감에 미칠 것 같으실 겁니다. 하지만 소영님, 그 죄책감을 견뎌내는 것이 바로 자아 분화의 핵심입니다. 부모님이 당신을 버리는 것이 아니라 소영님 스스로 그 지옥 같은 착취의 감옥에서 두 발로 걸어 나오는 거룩한 독립선언입니다. 병원비 안 낸다고 부모님 안 돌아가십니다. 그 귀한 아들집 팔아서라도 다 알아서 하십니다. 지금 소영님이 돌봐야 할 사람은 늙고 뻔뻔한 부모님이 아니라 16살 공장 먼지 구덩이 속에서 교복 입은 친구들을 보며 남몰래 눈물 훔치던
그리고 지난 일요일 부엌 구석에서 불어 터진 당면을 씹으며 피눈물을 흘리던 너무나도 가엾고 불쌍한 내 안의 어린 소영이입니다. 그러니 이제 제발 그만 울고 일어서십시오. 부모의 인정이라는 신기루를 쫓아 내 인생을 갈아넣는 바보 같은 짓은 그날 깨진 참외 접시와 함께 영원히 쓰레기통에 처박아 버리십시오. 오늘 밤 당장 거울 앞에 서서 퉁퉁 부은 당신의 얼굴을 가만히 바라보세요. 평생 가족들 먹여 살리느라 주름지고 거칠어진 당신의 그 위대하고 아름다운 두 손을 맞잡고 입 밖으로 소리내어 꼭 이렇게 말해주세요. 소영아, 너 진짜 바보같이 살았다. 남들 좋은 일만 시키고 내 몸 다 망가지면서 진짜 피눈물 나게 고생했다. 아빠 엄마가 널 인정 안 해줘도 괜찮아. 그건 그 사람들 잘못이지 내 잘못이 아니야. 내가 얼마나 대단하고 훌륭한 사람인지, 세상에서 가장 착한 사람인지 다른 사람은 몰라도 내가 다 알아. 이제 남은 인생은 1원 한 푼도 남한테 쓰지 말고 오직 널 위해서만, 세상에서 제일 귀한 너 자신을 위해서만 이기적으로 살자. 미안해. 그리고 고마워 소영아. 하고요. 지금 여러분의 귓가에 들려오는 저 양철 지붕을 부술 듯 세차게 쏟아지는 굵은 빗소리처럼 당신의 가슴 속에 수십 년간 딱딱하게 굳어있던 그 지독한 억울함과 응어리들이 오늘 밤 쏟아지는 빗물에 모두 시원하게 씻겨 내려가기를 간절히 또 간절히 바랍니다. 당신은 부모의 소모품이 아닙니다. 당신은 그 누구의 ATM 기계도 아닙니다. 당신은 그 자체로 너무나도 존귀하고 사랑받아 마땅한 눈부시게 아름다운 사람입니다. 아무에게도 털어놓지 못했던 당신의 그 서러운 청춘과 상처투성이 인생을 저희 마인드 쉼표가 온 마음을 다해 세상에서 가장 뜨겁고 단단하게 안아드리고 위로하겠습니다. 이제 더 이상 착한 딸이 되려 애쓰지 마세요. 부모의 전화는 꺼두시고 오늘 밤만큼은 마음의 무거운 짐을 다 던져버리고 아무 꿈도 꾸지 말고 아주 푹 이기적으로 평안하게 주무세요. 당신은 충분히 그럴 자격이 있습니다. 자, 이제 코로 깊게 숨을 들이마시고 입으로 길게 후호하고 내쉬어 보세요. 가슴 속에 맺혀있던 뜨거운 응어리들이 조금은 씻겨 내려가셨나요? 끝나지 않을 것 같던 이 긴 밤도 결국 아침 햇살에 자리를 내어줄 겁니다. 다음 이야기 들려드릴게요. 어둠이 짙게 깔린 고요한 새벽. 세상 사람들은 모두 하루의 고단함을 내려놓고 가장 깊은 단잠에 빠져 있을 이 시간. 하지만 유독 내게만 가혹한 것 같은 이 세상의 속도에 밀려나 캄캄한 거실. 어둠 속에서 파랗게 빛나는 스마트폰 화면만 멍하니 들여다보며 텅 빈 통장 잔고가 주는 뼛속 시린 공포의 숨이 턱턱 막혀 뜬 눈으로 밤을 지새우고 계신 분들 계신가요? 어제도 오늘도 그리고 다가올 내일도 젊은 시절 먹고 싶은 것 안 먹고 입고 싶은 것 안 입어가며 자식들 뒷바라지에 내 모든 청춘을 바쳤건만 어느덧 머리엔 흰 서리가 내리고 은퇴라는 두 글자가 코앞으로 다가온 지금 내 손에 남은 것이라곤 초라한 통장 잔고와 낡은 집 한 채뿐이라는 그 지독한 허탈감. 남들은 부동산이 올랐네, 해외여행을 가네 하며 저만치 앞서 달려가는데 나만 홀로 낭떠러지 끝에 서서 자식들에게 짐이 될까봐 두들두들 떨고 있는 당신. 누구에게도 말 못할 그 처절한 경제적 공포와 비교가 주는 비참함 속에서 소리 없이 무너져 내리고 있는 당신의 그 초라하고 시린 마음을
오늘 밤엔 제가 가만히 안아드릴게요. 여기는 벼랑 끝에 선 당신의 마음이 잠시 쉬어가는 곳, 마인드 쉼표입니다. 오늘 밤엔 우리 50대, 60대 중년들이라면 누구나 겪고 있지만 그놈의 얄팍한 자존심 때문에 가장 친한 친구에게조차 차마 입을 떼지 못하고 속으로만 피고름을 삼켜야 했던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바로 화려한 남의 잔치 앞에서 한없이 작아지는 내 얇은 지갑, 그리고 숨통을 조여오는 노후 빈곤의 공포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얼마 전 인천에 사시는 53세 송지연님께서 저희 마인드 쉼표 앞으로 읽는 내내 가슴 한구석이 뻥 뚫린 듯 시리고 아파오는 사연을 보내주셨습니다. 평생 작은 중소기업의 경리로 일하며 남편과 아등바등 두 아이를 대학까지 졸업시킨 지연님. 하지만 지난 주말 5년 만에 열린 고등학교 동창회에 다녀온 뒤로 자신이 살아온 평생의 삶이 통째로 부정당하는 듯한 참담한 절망감에 빠져 며칠째 밥 한 술 뜨지 못하고 계시다고 합니다. 제가 지연님의 헛헛한 마음, 그 초라해서 미쳐버릴 것 같은 심정이 되어 겉으론 웃고 있었지만 속으로는 피눈물을 흘려야 했던 그날의 비참했던 찰나를 눈앞에 보이듯 생생하게 대신 읽어드릴게요. 지난주 토요일 오후 1시였습니다. 장소는 서울 강남구 청담동에 위치한 1인당 식사비만 15만 원이 훌쩍 넘는 으리으리한 고급 한정식집이었죠. 5년 만에 열리는 여고 동창회. 며칠 전부터 마음 한구석에는 옛 친구들을 만난다는 작은 설렘도 있었지만 사실 현관문 앞 전신 거울에 비친 제 모습을 마주한 순간부터 저는 이미 한없이 작아지고 위축되어 가고 있었습니다. 금요일 밤새도록 좁은 옷장을 수십 번은 열었다 닫았다 하며 다 뒤집어 엎었지만 강남의 고급 식당에 입고 갈 만한 번듯한 옷 한 벌이 없더군요. 결국 5년 전 큰딸이 아르바이트 첫 월급을 타서 백화점 매대에서 사준 베이지색 블라우스를 조심스레 꺼내 다림질을 하고 소매 끝과 무릎 쪽에 살짝 보풀이 일어난 낡은 검은색 정장 바지를 입었습니다. 신발장 앞에 서서 한참을 망설이다가 뒷굽이 닳아버린 3만원짜리 구두를 신고는 식당에 들어가자마자 테이블 밑으로 발부터 꽁꽁 숨겨야지 하고 혼잣말을 중얼거렸습니다. 지하철을 3번이나 갈아타고 강남역에 내렸을 때 제 이마엔 이미 진땀이 맺혀 있었고 다리는 천근만근 무거웠습니다. 고급스러운 샹들리에가 번쩍이는 식당룸의 문을 조심스레 열고 들어간 순간 화기애애하게 웃으며 인사를 나누던 제 눈앞에 마치 다른 세상의 영화 세트장 같은 풍경이 펼쳐졌습니다. 그리고 제 심장을 바닥으로 쿵 하고 떨어뜨린 건 바로 제 오른쪽 자리에 앉아있던 동창 혜진이었습니다. 혜진이는 고등학교 시절 저보다 공부도 한참 못했고 집안 형편도 그저 그랬던 평범한 친구였습니다. 그런데 30년이 지난 지금 제 옆에 앉은 혜진이는 머리부터 발끝까지 귀티가 줄줄 흐르는 귀부인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녀가 샴페인 잔을 들어올릴 때마다 팔목에서는 다이아몬드가 박힌 수천만 원짜리 롤렉스 시계가 눈이 부시도록 반짝였고 그녀의 등 뒤 의자 위에는 로고만 봐도 누구나 아는 1,000만 원짜리 에르메스 가방이 아무렇게나 무심하게 툭 놓여 있었습니다. 은은하게 퍼지는 그녀의 고급스러운 향수 냄새가 제 싸구려 섬유유연제 냄새를 덮어버릴 때마다 저는 쥐구멍에라도 숨고 싶은 심정이었습니다. 고급 요리들이 코스별로 끊임없이 나오고 식탁 위 친구들의 대화 주제는 아주 자연스럽게 돈, 부동산, 그리고 은퇴 후의 노후로 흘러갔습니다. 나 지난달에 남편 은퇴 기념으로 스위스 알프스 다녀왔잖아. 남편이 허리가 안 좋아서 무조건 비즈니스석 타야 한다고
고집을 부리는 바람에 돈 좀 썼지 뭐. 근데 누워서 가니까 14시간 비행도 하나도 안 피곤하더라. 호호. 아유, 넌 좋겠다. 나는 이번에 남편이랑 일산 쪽에 5층짜리 허름한 꼬마 빌딩 하나 샀어. 세금 때문에 머리가 다 아프긴 한데 이제 남편 은퇴해도 1층 프랜차이즈 카페에서 월세 받으면서 골프나 치러 다니려고. 애들 결혼할 때 서울에 아파트 한 채씩은 전세로라도 해줘야 우리도 엄마 노릇 제대로 하는 거 아니겠니? 억 단위의 돈이 동네 슈퍼마켓 과잣값처럼 가볍게 오가는 그 화려한 말의 성찬 속에서 저는 철저하게 버려진 이방인이었습니다. 제 입안에 넣은 값비싼 전복구이와 송이버섯이 마치 씹다 뱉은 모래알처럼 까끌까끌하고 씁쓸하게 느껴져 도무지 삼킬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다 불현듯 혜진이가 저를 향해 고개를 돌리며 물었습니다. 지연이, 너는 요새 어떻게 지내? 아직도 그 회사 다녀? 그 순간 테이블 밑에서 낡은 구두를 신은 두 발을 덜덜 떨며 비틀고 있던 저는 무릎 위에 올려둔 제 두 손의 손톱이 살을 파고들 정도로 주먹을 꽉 쥔 채 얼굴 근육을 억지로 끌어올려 웃으며 비참한 거짓말을 토해냈습니다. 나야 뭐. 애들 다 키워놓고 남편이랑 주말마다 동네 산에 등산도 다니고 그냥 소박하고 조용하게 잘 지내지 뭐. 하하, 1인당 15만원. 제겐 일주일을 꼬박 마트 계산대에서 서서 다리가 퉁퉁 붓도록 일해야 겨우 만져볼 수 있는 그 피 같은 큰 돈을 회비로 결제하고 식당을 빠져나왔습니다. 식당 발레 파킹 직원이 허리를 90도로 굽히며 끌고 온 혜진이의 차는 억소리가 나는 검은색 대형 세단이었습니다. 그녀는 우아하게 창문을 내리고 지연아, 다음에 또 보자 라며 손을 흔들고 사라졌습니다. 저는 청담동 한복판에 덩그러니 서서 그 차의 붉은 후미등이 점처럼 멀어지는 것을 넋 나간 사람처럼 바라보다가 터덜터덜 무거운 발걸음을 이끌고 강남역 지하철로 향했습니다. 인천으로 가는 1시간 30분의 지하철 안. 덜컹거리는 지하철의 어두운 유리창에 비친 제 얼굴은 방금 전 한정식집에서 소박해서 행복하다며 환하게 웃던 그 여자가 아니었습니다. 화장기 없이 칙칙하고 거뭇한 피부, 고생으로 깊게 파인 팔자 주름, 생기를 완전히 잃어버린 죽은 눈빛. 세상의 모든 불행과 가난을 혼자 짊어진 듯한 늙고 초라한 패배자가 멍하니 저를 쳐다보고 있었습니다. 눈물이 핑 돌았지만 사람들이 볼까봐 억지로 천장을 보며 참아냈습니다. 밤 10시가 넘어서야 지친 몸을 이끌고 인천의 낡고 비좁은 24평 아파트 현관문을 열었습니다. 불 꺼진 거실에는 3년 전 회사에서 쫓겨나듯 명예퇴직을 당하고 지금은 개인 택시를 모는 남편이 피곤에 지쳐 늘어진 러닝셔츠 차림으로 코를 골며 낡은 소파에 쓰러져 자고 있었습니다. 어두운 조명 아래 드러난 남편의 앙상한 종아리, 그리고 그 위에 덕지덕지 붙어있는 싸구려 파스들을 보는 순간 동창회 내내 제 가슴을 짓누르고 있던 서러움과 억눌렀던 끔찍한 공포가 거대한 쓰나미처럼 제 이성을 덮치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불도 켜지 못한 채 캄캄한 거실 바닥에 털썩 주저앉아 덜덜 떨리는 손으로 스마트폰 뱅킹 앱을 켰습니다. 얼굴을 하얗게 비추는 파란색 화면에 뜬 우리 부부의 전 재산. 아직 10년이나 갚아야 할 주택담보대출 이자를 빼고 나면 당장 현금으로 쓸 수 있는 통장 잔고는 고작 1,300만 원 남짓이었습니다. 아직 막내 아들 대학 등록금도 2학기나 남았고 큰딸 시집갈 때 남들처럼 번듯하게는 못해줘도 이불 한 채, 그릇 한 세트라도 해줘야 하는데 당장 내일이라도 저나 남편이 아파서 쓰러지기라도 하면
우리 가족은 그날로 길거리에 나앉아야 할 판이었습니다. 숨이 막혔습니다. 과장이 아니라 진짜 물리적으로 누군가 제 목을 밧줄로 꽉 조이는 것처럼 숨이 턱턱 막혀왔고 심장이 미친 듯이 쿵쾅거리며 식은 땀이 비오듯 쏟아졌습니다. 나는 도대체 평생을 뭘 위해 이렇게 아등바등 100원짜리 하나에 벌벌 떨며 살아온 걸까? 혜진이는 꼬마 빌딩에서 꼬박꼬박 수백만 원씩 월세를 받으면서 골프를 치러 다니는데 나는 70살, 80살 꼬부랑 할머니가 돼서도 관절염 약을 입에 털어 넣어가며 식당 주방에서 남이 먹다 남긴 뚝배기를 닦고 한겨울에 언손을 풀어가며 폐지를 주우러 다녀야 하는 건 아닐까? 돈 없는 늙고 병든 부모가 되어서 쥐꼬리만 한 월급 받으며 살아가는 내 불쌍한 새끼들의 발목을 잡고 평생 짐 덩어리로 전락하면 어떡하지? 늙어간다는 것. 돈이 한 푼도 없이 가난하게 늙어간다는 그 끔찍하고 잔인한 생존의 공포가 거대한 해일처럼 저를 덮쳤습니다. 소파에서 자고 있는 남편이 깰까봐 소리조차 낼 수 없어서 저는 어두운 거실 바닥에 웅크리고 엎드려 제 두 손으로 입을 꽉 틀어막은 채 짐승처럼 꺽꺽거리며 밤새도록 오열했습니다. 쉼표님, 저 정말 제 자신이 너무 찌질하고 무능력하고 비참해서 견딜 수가 없습니다. 평생 나쁜 짓 한 번 안 하고 열심히 성실하게 살았다고 자부했는데 1300만 원짜리 제 인생은 결국 참담한 실패작인 걸까요? 이 비참한 비교의 지옥과 숨통을 조여오는 돈에 대한 끔찍한 공포에서 저 좀 제발 구해주세요. 살고 싶지 않습니다. 지연님. 그리고 이 고요한 밤, 지연님의 사연을 들으며 맞아, 저게 내 이야기야 하며 함께 가슴을 치고 눈시울을 붉히고 계실 이 세상 모든 치열하고 가여운 50대, 60대 중년 여러분. 덜컹거리는 지하철 창창에 비친 자신의 초라한 얼굴을 바라보며 느꼈을 그 지독한 허탈감. 그리고 캄캄한 거실 바닥에 주저앉아 스마트폰에 뜬 얄팍한 잔고를 보며 짐승처럼 흘렸을 그 뜨거운 피눈물이, 그 숨막히는 공포가 도대체 어떤 무게인지 뼛속 깊이 사무치게 다가와서 사연을 소리내어 읽는 내내 제 심장도 바위덩어리에 짓눌린 듯 아파왔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그리고 TV 속 매체들은 참으로 잔인합니다. 은퇴 후 여유로운 삶을 위해 최소 10억은 있어야 합니다. 자식에게 손 벌리지 않으려면 연금 세팅은 필수입니다. 라며 공포 마케팅으로 우리를 매일 벼랑 끝으로 몰아세웁니다. 하지만 지연님, 남들은 몰라도 저는 압니다. 지연님이 지난 30년간 단 한 번도 게으르게 산 적이 없다는 것을요. 아이들 입에 따뜻한 밥 한 숟갈 더 넣어주려고 내 입에 들어가는 반찬을 양보했고, 남편 기죽지 않게 하려고 시장에서 산 낡은 옷을 입고도 활짝 웃어주었던 그 눈물겨운 헌신과 위대한 사랑의 세월을요. 그렇게 내 모든 것을 쥐어짜내어 가정을 지켰건만. 그래서 비록 부자는 아니어도 성실하게 살았으니 노후는 평안할 줄 알았는데, 돌아온 건 빌딩을 사고 비즈니스석을 탄다는 친구들의 화려한 자랑질과 그 앞에서 한없이 쪼그라드는 비참한 굴욕감, 그리고 자식에게 짐이 될지도 모른다는 끔찍한 생존의 공포뿐이었습니다. 그 처절한 박탈감, 그 지독한 불안감, 어찌 말로 다 위로할 수 있겠습니까? 지연님, 그리고 이 방송을 듣고 계신 여러분, 제발 제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십시오. 지연님이 거실 바닥에서 느끼셨던 그 끔찍한 두려움은 지연님이 속물이라서, 남을 질투하는 나쁜 사람이라서 드는 감정이 절대 아닙니다. 그것은 자본주의 사회를 살아가는 늙어가는 인간의 가장 본능적이고 슬픈 생존의 비명입니다.
이 비참한 비교에 지옥과 경제적 공포에 빠져 허우적거리는 지연님에게 고대 그리스의 위대한 철학자 에피쿠로스는 아주 서늘하고도 명쾌한 처방전을 내립니다. 우리는 에피쿠로스 학파를 쾌락주의라 오해하지만 그가 말한 진짜 쾌락은 방탕함이 아니라 아타락시아, 즉 육체의 고통과 마음의 불안이 완전히 제거된 고요한 평정의 상태를 의미했습니다. 에피쿠로스는 말합니다. 가장 큰 부는 끝없는 욕망을 채우는 것이 아니라 쓸데없는 두려움과 허영을 걷어내는 것이다. 지연님, 아프지만 팩트를 말씀드릴게요. 동창회에서 만난 혜진이가 정말로 지연님보다 성공한 인생일까요? 꼬마 빌딩을 가졌으니 100배 더 행복할까요? 자본주의의 잣대로 보면 그럴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에피쿠로스의 잣대로 보면 그녀의 그 화려한 과시는 역설적으로 타인에게 내 부를 인정받지 못하면 견딜 수 없는 또 다른 형태의 끔찍한 결핍일 뿐입니다. 에피쿠로스는 지연님에게 이렇게 은유적으로 묻고 있습니다. 지연아, 왜 남의 집 화려한 대저택을 부러워하느라 기웃거리며 정작 내 앞마당에 내가 피와 땀으로 일궈낸 그 작고 아름다운 정원의 꽃들을 내 발로 짓밟고 있느냐. 지연님, 캄캄한 거실에서 스마트폰 숫자를 보며 오열하셨죠? 이제 고개를 들어 파스를 붙이고 소파에서 코를 골며 자고 있는 남편을 보십시오. 비록 명예퇴직을 당하고 택시를 몰지만 가족을 굶기지 않겠다고 저렇게 뼈가 부서지도록 일해주는 착하고 우직한 남편입니다. 삐뚤어지지 않고 건강하게 자라 대학을 다니고 엄마 생일이라고 첫 월급으로 블라우스를 사다 준 기특한 자식들이 있습니다. 혜진이의 50억짜리 빌딩이 위대합니까? 아닙니다. 지난 30년간 비바람이 몰아치는 세상 속에서 내 가족의 울타리를 무너뜨리지 않고 끝까지 든든하게 지켜낸 송지연이라는 여자의 그 거친 두 손이, 그 인내와 헌신이 수백 배, 수천 배 더 위대하고 눈부십니다. 통장 잔고 1,000만 원. 네. 불안한 돈 맞습니다. 앞으로 더 아끼고 모아야 하겠죠. 하지만 지연님, 그 숫자가 지연님의 남은 인생의 가치를 매기는 바코드가 되게 내버려 두지 마십시오. 은퇴 후 자식에게 짐이 될까봐 두려우신가요? 자식들은 부모가 가난해서 떠나는 것이 아니라 부모가 스스로를 비하하고 불행의 기운을 뿜어낼 때 지쳐서 떠나는 것입니다. 지연님이 우리 집은 비록 가난하지만 그래도 너희를 사랑으로 키웠고 우리 부부는 이 소박한 삶에 감사한다며 꼿꼿하고 당당하게 서 있을 때 자식들은 그런 부모를 평생 존경하고 자랑스러워할 것입니다. 그러니 이제 부디 쓸데없는 남의 잣대와 비교의 감옥에서 그만 걸어 나오십시오. 동창회 카톡방이 있다면 당장 나가기 버튼을 누르십시오. 혜진이의 SNS 따위는 2번 다시 쳐다보지도 마십시오. 그녀의 비즈니스석과 명품 가방은 지연님의 오늘 저녁 된장찌개 맛에 단 1%의 영향도 주지 못하는 완벽한 타인의 신기루일 뿐입니다. 오늘 밤 당장 낡은 소파에 누워 곤히 잠든 남편의 파스 붙인 다리를 한번 따뜻하게 주물러 주세요. 그리고 눈물로 퉁퉁 부은 당신의 두 손을 깍지 끼고 입 밖으로 소리내어 꼭 이렇게 말해주세요. 지연아, 너 진짜 열심히 살았다. 비록 통장에 돈은 많이 없어도 내가 지켜낸 우리 가족이 내겐 꼬마 빌딩보다 훨씬 더 귀하고 빛나는 내 전 재산이야. 너는 실패자가 아니야. 너는 이 험한 세상에서 우리 가족을 지켜낸 가장 눈부시고 자랑스러운 영웅이야. 남들 안 부러워할게. 진짜 고생 많았다, 지연아. 하고요. 지금 여러분의 귓가에 들려오는 저 숲속의 청아한 새소리와 막힘없이 흘러가는 맑은 시냇물 소리처럼
당신의 가슴 속에 짓눌려 있던 그 지독한 빈곤의 공포와 타인을 향한 부러움이 오늘 밤 불어오는 서늘하고 맑은 바람결에 모두 깨끗하게 씻겨 내려가기를 간절히 또 간절히 바랍니다. 당신은 가난하지 않습니다. 당신은 그 누구보다 풍요로운 사랑을 일궈낸 눈부시게 아름다운 사람입니다. 당신의 그 서러운 청춘과 상처투성이 훈장을 저희 마인드 쉼표가 온 마음을 다해 세상에서 가장 뜨겁고 단단하게 안아드리고 위로하겠습니다. 이제 더 이상 스마트폰의 텅 빈 잔고를 보며 두려워하지 마세요. 통장 숫자는 잊어버리시고 오늘 밤만큼은 마음의 무거운 짐을 다 던져버리고 아타락시아의 평온함 속에서 아주 푹 평안하게 주무세요. 당신은 충분히 그럴 자격이 있습니다. 준비한 모든 이야기가 끝이 났습니다. 아직 잠들지 못하고 이 시간까지 제 목소리와 함께 해주고 계신가요? 괜찮습니다. 내일 당장 세상이 무너질 것 같아도 눈을 떠보면 또다시 살아갈 힘이 생기는 게 우리네 인생이니까요. 당신은 오늘 하루도 누구보다 당신의 삶을 훌륭하게 지켜냈습니다. 그것만으로도 당신은 박수받아 마땅한 참으로 귀하고 소중한 사람입니다. 이제 짓누르던 모든 걱정과 불안은 이 깊은 밤의 어둠 속에 모두 묻어두세요. 내일은 오늘보다 조금 더 따뜻하고 조금 더 편안한 하루가 당신을 기다리고 있을 겁니다.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마인드 쉼표가 당신을 응원합니다. 아무 꿈도 꾸지 말고 아주 푹 평안하게 주무세요. 잘 자요, 당신.